네, 이 얘기 바로 풀어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뭐 홍우람 기자의 얘기도 있지만 오늘 지정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13일,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그만두는 날보다 이번 죽음에 10일이 더 유력하다. 이게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왜냐하면 이제 13일 날은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퇴임과 동시에 발표를 한다는 게 좀 모양새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보면 원래 목요일 정도가 이제 헌법재판소가 항상 이제 그 재판을 판결하는 날입니다. 결정하는 날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마 목요일보다는 특별 기일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10일 정도가 제일 유력한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거는 이제 오늘 오후 3시부터 열리는 평의에서 결정이 되면 곧바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 그 선고기일 3일 전에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그걸 역산을 한다면 결국 아마 10일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현재 추정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제 지금 현재 변론 신청을 일단 기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제 발표한 특검 결과에 대해서 일단 증거 채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로지 결정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진짜 선고가 임박한 것 같은 게 헌법재판소가 최종 선고날 심판정 모습을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헌재의 그 허가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 건과 관련해서 그만큼 중대하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중계한 사례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그다음에 그해에 이루어졌던 그 유명한 관습법이 나왔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 그다음에 BBK와 관련해서 특검법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문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루어진 통진당 해산 문제, 이런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날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몇 시에 하느냐도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는 10시에 했어요. 오전 10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선고를. 그건 뭐냐면 그 이전에 이미 결정을 하고 결정문을 쓰고 오전에 발표한다는 뜻인데, 통진단 해산 사건 때는 2시에 했어요. 이미 결정문을 두 가지로 다 써놓고 아침에 표결을 해서 2시에 발표를 했다. 즉 이번에 만약에 2시에 발표를 한다 그러면 당일날 오전에 결정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2시면은 뭐 저희 뉴스특급도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확실히 다른 거 하나가, 여러 가지 중에 확실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소수 의견, 각자 탄핵인지 기각인지 인용인지를 각자 의견을 갖다가 밝히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근데 그 일정 뒤로 헌법재판소법이 바뀌어가지고 저부터 이제 우리가 지난 통진당 때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헌법재판관의 의견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다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폭풍이 상당히 심각해서 발표하는데도 굉장히 더 신중함을 고려할 것이다. 일단 또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뒤에 또 오늘 백성원 변호사님 평의를 하잖아요. 재판관 회의를 하는데, 어제 특검 발표가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에 대해 세간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조금 미치긴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약간 심증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어제 이제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서는 특검 수사 결과 발표한 것을 참고 자료를 일단 냈어요. 근데 참고 자료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증거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증거 신청하려면 기일을 한번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변론이 재개가 되면 3월 13일 전에 선고가 안 나죠. 그러니까 참고 자료로만 낸 거고, 참고 자료를 내면 어떻게 되냐면 재판관 8명이 보고 싶은 분은 보고 안 보고 싶은 분은 안 보고 본인이 참작할 생각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제출된 수사 기록은 다 검찰에서 제공된 수사 기록이기 때문에 특검의 어제 수사 결과 발표는 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미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문 안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고 심증을 형성하는데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계속 이거 특검에서 3월 6일 날 수사 결과 발표하는 거는 헌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판단의 증거 자료로 활용되지 못한다, 이 부분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심증적으로 미칠 수 있다. 이 대통령 측의 김평호 변호사가 말이죠. 여전히 8명인 이 재판관 구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누가 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야 돼요. 밝히기 위해서는 재판을 중단하면 안 되죠. 재판은 계속해야 됩니다. 결론 제기하라. 탄핵 각하하라. 탄핵
성소수자 사기꾼을 처벌하라. 부동자 아역죄로 처벌하라. 국회에서 쫓아내라. 네, 정말 여론전이 대단한데 그런데 탄핵 심판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예. 70% 넘게가 인용이 돼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흔히 말하는 일반 그 법원하고 좀 달리 그 사법적 결정이긴 하지만은 이제 정치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하는 어떤 정무적, 정치적 사법 결정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이동우 헌법재판관을 지내신 이동우 변호사의 그 마지막 그 변론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든지 간에 결정 이후에 후폭풍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갖다 상당히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그 변론의 내용이 또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 그런 걸 다 볼 적에 결국에는 3단계죠. 얼마나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헌법과 법률을. 두 번째,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파면시킬 정도인지 그 중대성의 여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이 바로 후폭풍까지 본다. 이럴 적에 결론적으로는 국민들이 그 대다수의 여론이라고 할까요? 이 여론의 향배는 어찌됐건 간에 탄핵 재판 결과에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도 그렇고 과거 통진당 해상도 그렇고요. 굉장히 굵직굵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유심히 보면 전부 여론의 우위 있는 쪽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뭐 여론 재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이게 있으면 정말 뭐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중대성을 판단할 때 굉장히 큰 요소가 뭐냐면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다시 박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 굉장히 주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 결론이 나오니까 물론 헌재가 여론만 보고 결론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여론조사 결과도 생각보다 크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지율은 뭐 이제 화면에 나올 거지만 천천히 보기로 하고 이현정 의원. 네. 근데 박사모가 글쎄 뭐 죽창 뭐 예수님 코스프레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오늘 박사모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말이죠. 저렇게 모양 있는 죽창에다가 태극기를 단 걸 누가 올렸어요. 예. 그래서 저게 이제 죽창을 앞에 뾰족하게 이제 칼로 쳐서 죽창이라는 의미가 그거 아시면 민중봉기 뭐 이런 걸 옛날에 상징하지 않습니까? 즉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에 이제 저런 태극기를 들고 이제 봉기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 같고 특히 또 정광용 박사모 회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혁명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결국 싸워야 된다. 이런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누구나 결국 승복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사회적 합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합의 안 할 경우는 사실 우리 사회의 어떤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저렇게 지금 폭력과 또 이 봉기를 저렇게 부추기는 저런 행위는 정말 적절하지 않고 지금 일단 오늘 그 서울 경찰청장도 이야기를 했고 또 황대행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정부가 나서서 좀 철저히 좀 단속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좀 사전 조치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선거가 코앞이다 보니까 저런 여론전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정근 의원님. 네네. 이선의 변호사가 됐는데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지금까지의 살아온 역경 네.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후임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의 후임을 발표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여론이 어떻게 됐냐면 아니 이거 지금 헌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선의 변호사를 지명한 이후에 이선의 변호사의 그 지난날의 어떤 그런 그 상황들, 그러니까 어떻게 변호사가 아까 이 사실 패스가 되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알려지자 도리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런 쪽으로 화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바뀐 어떤 이유가 뭐냐면 이거지요. 이분 보니까 아주 이 가난한 어떤 집에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내 의붓 아버지와 어머니가 노점상을 하는데 동생들을 돌보면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서 사시에 패스되고 또 이제 변호사 그러니까 그 판사 생활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헌재 연구관으로 있다가 인권위원회에 있었고 지금은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인데 보니까 굉장히 또 사회적에 대한 어떤 배려가 돋보이는 그런 판결을 많이 끌어내고 또 그런 판결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헌재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적임자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후문이 지금 일고 있죠. 예, 백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이 후임을 지명한 시점에 대해서 참 이야기가 많은데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적절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7인 체제로 어느 순간에 딱 돌입이 되는 순간부터는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게 탄핵 심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헌법소원 심판도 해야 되고 위헌법률 심판도 해야 되고 권한쟁의 심판도 해야 되는데 심리정족수가 7명이란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다치면 헌법재판소 문을 닫아야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후임자를 빨리 선정을 하고 임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 좀 일찍 후임자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이정미 재판관 다음에 그냥 헌법재판 이거 탄핵 심판 더 길게 하려는 의도 아니야? 라는 세간의 시각이 있어서 고민을 거듭하다 지금 나름 절충적인 안을 찾은 게 변론 종결 이후에 지명을 한 겁니다. 근데 변론 종결을 끝내고 이제 지명을 하면 이정미 재판관이 이번에 탄핵 심판에 관련된 선고에 참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선혜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 절차가 이제 중단되지 않게 다른 심판 사항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위해서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번에 탄핵 심판과는 전혀 별개의 논의로 봐야지 지금 제가 후임 재판관이 생겼으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그리고 후임 재판관 돌아왔으니까 이제 계속하자라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별개로 이번에 이제 임명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상징적으로 이선의 지명자를 이렇게 보면서 정유라 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돈도 실력이다. 부모도 돈 없는 네 부모를 원망이라는데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저렇게 한 새마을 성공 사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속이 인정되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유일하게 계층 상속으로 갈 수 있는 그 교육에 아무튼 학교 교육을 통해서 흑수저들이 저렇게 성공한 사례를 아주 개인적으로 성공한 그런 흑수저의 성공담이라 쓰는 이선의 지명자가 정유라 양의 그런 학사 농단과 상당히 대비되는 그런 걸 제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선혜 변호사가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사법고 수석을 합격하자마자 그때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했거든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했다니까 그거를 이제 반박하는 글을 기고를 했어요. 신문에다가. 어떤 걸 하냐면 왜 나 개인을 상업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느냐. 내가 무슨 내 혼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집안에 자라서 내가 이렇게 변호사 된 것을 집중하지 말고 좀 제도적인 문제에 좀 집중을 해달라. 그러면서 당시에 수석 합격자가 굉장히 언론에 대해서 이런 옐로적인 그런 접근에서 굉장히 따끔하게 일침을 그 글이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아니 아까 백 변호사님은 당연한 재판관의 임명은 당연한 거라고 했는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이제 화면에 잠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탄핵 선고를 코앞에 두고 재판 후임을 지명하는 것이 적절한 의미냐. 지금 정치권이 저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변론 이후에 이제 결정을 한 거고요. 박범계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계속 변론 재개를 요청을 하고 후임 재판관 이제 임명되니까 계속해도 되겠네라는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혹여라도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을 하는 건데 지금 오늘 늦으면 오늘 아무리 늦어도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선고 일자가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보고 얘기도 늦지 않나요? 아니, 이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는 지금 대통령의 탄핵만 결정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권한쟁의 심판부터 해서 위헌소송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지금 쌓여 있는데 만약에 이정미 재판관이 지금 이제 퇴임을 하시면은 7인 체제로 후임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지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진즉에 지명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그 탄핵이라는 어떤 그 결정 이후를 봐야 된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리인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제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가 아주 오랜만에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특검 수사 결과 발표가 2시쯤에 있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대통령과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나누신 거나 한 것이 있는지요? 제가 말씀이십니까? 예. 우리 저는 변호인으로서 제가 의견을 작성해서 내는 거지 대통령께 말씀을 듣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백 변호사님,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대리인단과 대통령이 얼마만큼 소통했고 그 내용을 서로
체크를 하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네. 어제 뭐 50쪽이 넘는 반박문도 그럼 유영하 변호사 본인 직접 쓴 거라고 하네요. 아니 의뢰인하고 얘기를 나누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하는 건 원래 변호사들이 하면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그만큼 뭐 박근혜 대통령과 소통이 안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유영하 변호사가 자기가 생각할 때 이 특검에 관련된 내용들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사실상 특검에 발표한 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거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아닌지를 얘기를 하고 그걸 받아서 변호사가 정리를 해서 내는 게 일반적인데 예. 박근혜 대통령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지금 특검을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어찌 보면 의도를 가지고 좀 늦게 발표했다는 것부터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 헌법재판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향은 극히 제한적으로 미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영향을 미치려면 평이 전에 내죠. 2월 28일 날 수사 끝나고 수사 결과 발표하면 정말 헌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6일 날 하게 된 거는 특검이 그러니까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 동안 뭐 지금 13명 구속 30명을 기소하는 그 정도의 방대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수사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국민들한테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는 며칠간 시간이 필요했던 건데 이 시간이 필요했던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으면 전에 했을 거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한 것을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너무 변호사분들께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조금 이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박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되면 네. 바로 박 대통령은 뭐 청와대에서 나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만약 인용이 되면 그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이 자 인용한다. 딱 그 말하는 시점부터 대통령의 권한은 박탈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때 대통령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때 이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나오셔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예전 사저가 이제 삼성동에 있기 때문에 예. 삼성동으로 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삼성동 같은 경우에 원래 대통령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퇴임을 하시게 되면 한 1년 전쯤에 그 사저 주변에 경호주택을 매입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호원들이 이제 거기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서 왜냐하면 대통령의 경호는 계속돼야 되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 작업이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동 주변에 경호동 이제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예 안 돼.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삼성동 주택이 보면 그 주변이 좀 집을 구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옆에 큰 빌딩도 있고 해서. 근데 아마 이게 경호동을 사는 이제 매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호원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24시간 대통령을 경호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것 같고. 자,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바로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검찰 수사가 그때부터는 또 시작이 되겠죠. 지금 보니까 저 항공사진 비슷한 헬기 사진으로 네. 보니까 그 주변을 경호동 메이크하기가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녹록치 않은 저기가요, 저 삼성동이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그렇겠네요. 바로 옆에 보면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저 건물에서 보면 이제 대통령 집이 다 이제 내려 보이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대통령 바로 진짜 그래서 원래 이제 삼성동이 좀 경호하기는 적합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어차피 지금 현재로서는 저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호원들이 묵을 수 있는 장소가 상당히 좀 적합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거 가정법이긴 한데 밀원장님 이거 네. 만약에 사저 준비가 경호동 같이 잘 안 되면 임시로 또 만약에 인용이 되면 다른 사저로 묵일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그 파면이 될 경우에는 예우에 관해서 제한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호 부분은 이제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은 연금이라든지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사저 제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처 지금 준비가 다 안 돼 있고 또 앞으로 또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상당히 새로운 그 사저를 갖다가 우리 그 세금으로 구현다는데 그러기에는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헌법재판소 법을 만들면서 탄핵 인용 이후에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세밀한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언제 나와야 되고 또 준비가 그걸 잘안 어떻게 해야 된다. 되죠. 그거는 전혀 없어요. 사실은 직무 정지되면 그 즉시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즉시라는 게 지금 경호 문제도 있지, 뭐 집 문제도 뭐 그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또다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어떤 결과를 놓고 사실은 많은 부분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된다. 되도록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뭐 생각이 좀 근데 이제 듭니다. 비서들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서진들은 이제 원래는 저 대통령이 퇴임하시면 정상적으로 비서들을 임명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월급도 줍니다. 국가에서.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만약 탄핵이 되면 이 예우가 다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개별적으로 비서를 고용해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모든 일을 정말 집에 있는 집사 한 분이 계시긴 하는데 뭐 모든 일들 사실 대통령이 하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불편한 게 많으시죠. 알겠습니다. 자, 이 헌법재판소가 오늘 심판 기일을 정할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